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문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해당 법률에 대해서 관련 조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형식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시리즈 형식으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보면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는 크게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중대산업재해는 어떤 유형의 재해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는 중대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또한 중대재해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해인자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질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업성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성 재해 유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는 유형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화학물질에 의한 그런 급성 중독성 직업성 질병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성 질환도 직업성 질병이고,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경우도 질병성 재해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경우나 그리고 근골격계성 직업성 질병의 경우도 직업성 질병자로 분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하면 급성 중독에 의한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유형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가 2명 이상 발병한 경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반드시 동일한 사고로 인한 2명 이상의 재해자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나와 있는 이 중대재해의 그 사고 유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의 사고 유형은 또 조금 개념이 다르게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중대재해의 유형에 해당되는 그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대재해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안법상 중대재해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산안법상에는 동시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1년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는 측면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대재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한 그 대상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제2조에 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 담당자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 의무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개념은 바로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는 그 경영 책임자 등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유심히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그 정의는 사업을 대표하고 그리고 사업을 총괄하는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분은 명확히 그 일반 사업체에서 대표이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는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해석상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되는 그 대상 범위가 누구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할 그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대상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그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또는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앞에 있는 그 대표이사와 동시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함께 그 의무의 대상자로 넣는 그런 병존적인 개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데, 현재는 두 가지 주체 중에 선택적으로 그 의무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기업체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면할 것인가, 병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그 또는을 해석할 경우에 선택적인 그 해석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책임은 면하고 안전보건 담당 임원만 그 의무 부과 대상자로 정해서 처벌을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답은 사실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정답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기업체 내에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대표이사를 처벌할 것인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정해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그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대표이사는 그 처벌을 면하고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주 의무 대상자로 정해서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본사가 있고 그리고 전국 모처의 현장들이 있는 경우에 그 현장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중대재해가 발생한 그 현장의 현장 소장을 주로 산안법상 그 처벌 대상자로 해서 그 처벌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그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서 의무의 주체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장과 떨어져 있는 본사의 대표이사도 처벌 대상자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 만약에 대표이사는 있는데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만약에 정해져서 인력과 시설과 그 조직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는 빠지고 본사에 있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적용을 받는 그 의무 대상자가 과연 누구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주체에게 부과되어져 있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상 부과되어져 있는 그 의무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